지금 정부에서는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 정책이 나온 걸 보면요,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 6.21 정책이 나왔죠. 이 정책을 보면 어때요? 갭투기꾼들에게 굉장한 혜택을 주는 정책들이 나왔더라. 하다못해 전세가 때문에 8월 전세 대란 난다고 하는데, 물론 안 난다는 거는 정부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 전에 발표했던 자료들을 보면 나오죠. 근데 상생 임대인, 그래 여기까지 인정하자, 그런 효과가 나는 점도 있으니까. 그런데 종부세 깎아주고 공정가액 비율 낮추고 공시가격 낮춘다고 할 때부터 요거는 절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하락을 막고자 하는 정책들이다. 그런데요, 문제는 하락을 막으면요, 영끌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좋아질까요? 이자만 계속 올라가고 부담만 계속 늘어나는데 내 집 마련을 한 사람들은 절대 좋지 않다.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투기꾼들한테. 투기를 왜 하느냐? 이것도요, 돈 많아야 하는 거죠, 보통은. 내 전 재산을 걸고 올인해가지고 때려 박는 경우는요, 언제나 하는 거예요? 끝물 때. 서민들이 갭투기 막 여러 채 하고 전 재산 때려받고 이런 거 거의 끝물 때 들어가요. 아니면은 예전에 그 부동산 투기 4가지 유형 중에서 1, 2, 3, 4번 유형이 있었는데 1번 유형의 경우나 아니면은 평소 때는 기득권들이 많이 하죠. 기득권이라고 봐도 되고 일단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들을 위한 정책이죠. 그러니까 집값 하락을 막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하게 된다. 그러면은 지지층들에게 굉장히 반발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미봉책들을 쓰다가 지금 굉장히 장기적인 하락을 맞을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를 한 가지만 꼽으라면은 뭐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금리 올라가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물가죠. 그래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이 5.4%고, 그리고 5월만 그래요? 이후에도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14년 만에 최고치 기록. 근데 14년 전이 언제?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러니까 물가 폭등하면 위기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경제 위기가 없으니까 집값은 안 떨어진다. 곧 다시 오른다. 2024년부터 오를 것이다. 이딴 개소리나 나오고 있는 거고. 물가 상승이 굉장히 문제다. 그럼 물가를 잡아야 되죠? 안 잡고 뭐 하고 있어요? 금리를 낮추고 있죠, 오히려. 금리 계속 올라가는데 낮추긴 뭘 낮추냐? 이게 낮춘 거냐? 이게 낮춘 거예요. 왜?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기준금리를 낮출 명분이. 문재인 정부 때는 기준금리를 높일 명분이 충분히 있었는데 안 높였으니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준금리를 낮출 명분이 없다. 집값 하락을 막고 싶어도. 그러니까 은행에 압박 줘서 뭐 하는 거예요? 예대금리 차가 너무 크다. 그 다음에 은행은 너무 그 예대 수익만 올린다. 예대 마진만 올린다. 그런데요, 분명히 까고 싶으면 얼마든지 깔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연기금이 주식에서 수익 내고 빠진 거 가지고도 까는데 은행이라고 못 가겠어요? 언론에서? 지들 입맛에 맞추려면 얼마든지 깔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맨날 예대금리 차 언론에서 막 때려주고, 그래서 그거 명분으로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거죠.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금리를 낮추려고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엄청나게 애를 썼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낮출 만한 명분은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대금리자 크니까 금리 낮춰라 하고 압박을 주는데요, 사실은요, 예대금리자 크면은 예금금리를 올려야지. 왜 대출금리를 낮춰요? 그런데 대출금리 낮추라는 압박을 계속 줘서 대출금리를 조금 낮췄죠. 물론 고정금리 한정이지만 물가를 낮추는데 도움이 돼요? 전혀 안 되죠.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금리를 낮추고 있다. 또 뭐 하고 있어요? 세금 완화하고 있죠. 왜 금리를 높이면은 물가가 떨어질까요? 이건 간단하죠. 물가가 올라간 이유가 뭐냐? 지금 물가가 올라간 이유는 첫 번째는 뭐예요? 과잉 유동성. 그리고 두 번째가 공급망 차질이죠. 근데 공급망 차질은 어쩔 수 없는 거더라도 과잉 유동성의 경우는 막을 수 있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유동성을 회수해야 되죠. 과잉 유동성이 지금 가장 많이 들어간 시장. 코인은 이미 많이 빠졌어요. 주식도 많이 빠졌죠. 근데 부동산은 안 빠졌다. 그럼 부동산에서 과잉 유동성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금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세금이에요. 근데 세금 다 완화해주고 있죠. 양도세 완화요? 당장이야 매물 많이 나오는 효과는 나오겠지만 다시 유동성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물론 10년 뒤에 똑같은 장세가 다시 나오느냐, 뛰어들 수는 있겠는데 그것도 계기가 있어야 뛰어드는 거지. 또 뭐 하고 있어요? 법인세 낮추고 있죠. 미국은 높이는데 우리나라는 낮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밑밥 깔죠. 기업인 벌 주기 좋은 나라, 기업인들 죽는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밑밥 깔고서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 법인세를 낮추면은 이게 투자로 돌아간다는 논리인데 투자로 돌아가요? 금리 인상기에 미쳤다고 투자를 해요?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데 기업은요, 자산을 지키는 데 바쁘지, 아니면 진짜로 투자 하나에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하는 기업,
아니면은 투자를 하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대기업, 이 정도는 돼야지 투자를 하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투자를 하느냐, 그럼 경기 활성화가 돼요? 법인세로는 안 돼요. 이게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정책이냐? 그럼 물가가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돈도 계속 풀죠.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은 포퓰리즘이다. 자, 이거 누가 이야기했어요? 윤 후보가 무리한 재정 지출과 이에 따른 유동성 증가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놓고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정부 재정이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코로나 막 터졌을 때 문재인 정부 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느냐? 지금은 물가가 문제인 거지 시장 상황이 코로나 때 막 확장 정책으로 풀어야 되는 그 시기랑 같느냐? 다르죠. 그런데 본인은 풀고 있어요. 세수는 축소하고 돈은 풀고 대출금리 낮추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고 이런 것들 보면은 물가 잡는 정책을 못하고 있더라. 그럼 물가 잡는 정책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물가 상승이 장기화되죠. 3분기 물가 거의 6% 예상되고 있죠. 전망인데 이 전망 넘어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 다음에 6월은 끝났는데도 이게 전망이 되는 거고 7, 8월에 같은 물가가 나오도록 전망을 하는데 되겠어요? 7월에 빅스 때 밟아줘도 힘들죠 사실. 그러니까 6%대 전망이 나오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풀고 있는데 문제는 유동성을 회수하는 시기에서 어떻게든 회수를 덜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혜택을 주느라. 그러면요 그래도 뭐 혜택 많이 받으니까 나중에 집값 다시 뜨지 않겠어요? 물가가 계속 안 잡히면 금리는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미국이야 지금 자이언트 스텝 밟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 아니다. 빅스텝 밟든가 안 밟든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거기서 금리 역전에 대한 문제점도 나오고 경기 침체는 가속화되는데 물가 상승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물가 잡으려고 뭐예요? 미친 정책이 나왔죠. 그 전에 막 자꾸 이래요. 임금 상승률 G5에 2.6배. 그러면서 미국 뭐 25% 올렸고 일본 거의 안 올렸고 일본 요거는 뭐 빼버리고 얘를 평균에 넣는 것 자체가 일본이 이제 G5가 돼요. 거기 명목이나 G5지. 차라리 여기다 중국을 넣어야지. 일본은 지금 경쟁력 완전히 떨어진 지 오래예요. G5로 뭐 했다는 그 나라들 비교해 봤는데 우리나라가 임금 상승률이 높더라. 임금 상승률이 높은데 문제는요 G5 임금이 안 돼요. 어림도 없죠. G5 임금만큼 올라가지도 못했다. 그만큼 그 전에 낮았는데 임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노동비용 증가가 물가 상승 압박 요인이다 이야기하면서 물가를 막 잡는데 금리 올리고 세금 올리고 이런 거보다 임금 인상을 자제해라.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집을 살려면요 소득과 대출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뒤늦게 받아들여서 집값을 조기에 못 잡도록 만든 정책 뭐예요? DSR. 이게 소득 대비로 대출을 해주는 게 DSR이죠. 그렇다는 것은 요 대출도 이제는 예전엔 집값만 올라가면은 LTV로 대출을 해줬는데 요즘에는 소득이 따라줘야 대출이 가능하다. 이게 7월에는 3단계가 적용이 되고 이거는 앞으로 다시 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는 것은 문제는 뭐예요? 소득을 높여야지 결국에는 집값 하락은 어쨌든 간에 생겨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거품이 너무 크고 그 거품이 대부분 대출로 만들어졌고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이 붕괴가 되게 생겼고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장기적으로 축소되고 이런 집값 하락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기득권을 위한다면은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밑에 판을 만들어주고 다시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요 부동산 정책만 잘 쓰면 됐는데 이제는요 DSR이 적용이 되면서 뭐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소득이. 근데 임금 인상을 자제한다. 이게요 당장은 효과가 안 나오겠죠? 근데 10년 뒤에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 원을 받아요. 5% 인상하는 거랑 먼저 자제하고 그 다음에 9% 올리는 거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처음에 5% 올리면 105만 원이죠? 한 번 더 올리면 어떻게 돼요? 110만. 1% 9% 올리면요? 101만 원. 처음에. 그 다음에 9% 올리면 어떻게 돼요? 110만 900원. 자, 똑같이 10% 올린 것 같더라도 조삼모사가 아니죠. 먼저 조금 올리고 나중에 많이 올리더라도 차이는 벌써 1,400원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100만 원에 비하면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한 번이 아니라 10년 동안 누적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차이는 벌어지겠죠. 근데 당장 임금 인상을 자제한다. 이 효과가 언제 나타나요? 나중에 다시 상승해야 되는 시기에. 근데 상승하기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그랬죠. 청년층 가뜩이나 힘든데 임금 인상을 자제한대요. 고물가 때문에. 근데 물가 올리는 정책은 다 써놓고서 임금을 막는다. 그럼 소비는 안 돌죠? 소비 안 도니까 당연히 경기 침체는 지속되는데 물가는 안 잡히겠죠. 거기다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가 상승이 임금만 누른다고 해서 물가가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불이 났어요. 그러면요 불을 꺼야 되죠. 불을 끄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불씨가 남죠. 그러면은 불씨가 남는 걸 또 꺼야 되죠. 그럼 처음에 불을 끄기 위해서는 소화기를 때려 붓고
물을 때려 붓고 그 다음에 요 불씨가 남았을 때는 이제 밟아서 꺼야 되죠. 밟아서 하나하나 밟아서 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지금 이 불이 났는데 불씨부터 잡는 거 해가지고 가서 밟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이 불이 잡혀요? 물가가 상승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은 공급망 차질과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물가 상승인데 이게 차후에 요거 잡히더라도 그 다음에 임금 인상빨 물가 상승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유동성을 풀 수 없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고 이 라인으로 이어지는 건데 얘를 건너뛰고 얘부터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물가는 안 잡히는데 어때요? 소득은 없죠? 그러니까 이자는 늘어나는데 이자 낼 돈은 줄어들고 시대차익은 이자로 다 날리고 집 살 사람은 없고 악순환이 돌고 있는 거다. 지금 보세요. A씨가 보유한 아파트 시세 16억 8천 2년간 2억 3천 올랐는데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5년 누적 원리금 상환액은 2억 2,500 거의 비슷하죠. 근데 문제는요. 금리도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 거다. 금리가 오르면 더 빨리 되겠죠. 그리고 가뜩이나 영끌에서 돈도 없죠. 지금 DSR이 얼마다? 37.1%다. DSR이 40%인데 전체 차주가. 그리고요. 주담대 보유자의 DSR은 47.6%. 이들은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온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돈이 없으면 소득이라도 올려줘야지. 소득이 안 올라가요. 근데 물가는 올라가서 금리는 계속 올라가죠. 집값이 다시 뜰 수 있을까요? 밥상 물가는 더 올라가고 생활비도 올라간다는 소리죠. 전년 같은 분기보다 9.7% 증가했다. 이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미국보다 낮은 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덜 돼서 그렇다. 주거비 반영 안 되고 이런 것들 반영 덜 되니까 아유 미국 8% 넘어갔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5.4%야 올랐다고 치더라도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이게 9.7%인데 어떻게 5.4%가 나오냐. 임금은 안 오르죠? 뭐 올라갔자 조금 오르죠? 그런데 임금 억제 해봤자 지금 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금리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억지로 집어 넣어가지고 지금 은행들 금리 낮춰라 이야기해서 조금 낮춰진 것들 그것도 고정금리 20%에 해당되는 고정금리만. 그런데요. 지금 기준금리 이런 거 따라서 못 올리면 어떻게 되죠? 환율 폭등하고요. 외환위기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계속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율 지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정산돼서 차익 내더라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비소비 다 늘어나고 있는데 임금은 안 올라간다. 임금으로 물가 잡는다고. 그러면 어디서 돈이 나와요? 돈이 있어야지. 거기다가 임금에서 대출이 나오는데 대출도 많이 줄 수밖에 없고 모아둔 돈도 많이 줄 수밖에 없고 뭘로 집값을 다시 올리느냐. 떨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거지. 가뜩이나 못 사는 상황인데. 22년 1분기 주택구입 잠재력 지수 2.6입니다. 2.6.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15, 14 이렇게 나왔는데 2.6이에요. 2.6. 누가 집을 사요? 못 사지.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무리 정책을 내봐라. 어떻게 살 수가 있냐. 결론. 물가 잡을 때는 금리 올리고 유동성 회수해야 되는데 금리는 어쩔 수 없이 올리지만 최대한 막고 있고 유동성은 오히려 풀고 있다. 그러면서 기업 그쪽은 혜택 주고서 뭘로 막으려고 그래요? 임금 인상 막아서 물가 잡겠다. 이건 얼마나 경제에 대해 기억자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오히려 여러 번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대출 한도는 자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더 올라가야 되는데 임금 인상을 막으면서 미래소득 반영은 뭐하는 미친 짓이에요. 침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뭐 풀어주고 하면 오르겠지? 영끌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살려는 사람들은 작년 재작년에 샀고요. 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작년 재작년에 안 샀는데 지금 침체되는데 사겠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저런 거 몇 개로 정신승리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오히려 침체가 장기화되는 정책들만 쓰고 있다. 요거 알아두시면 5년 떨어지다 5년 뒤에 다시 오른다고요? 얼마나 떨어질지 가늠이 불가능해지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 집 마련 언제 해야 될지 답이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